차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키가 크고 우아한 여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슈트 차림이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녀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왔다. 나를 때린 아이의 엄마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나의 엄마였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싸늘하고 단호한 눈빛, 그 시선만으로도 그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나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흙투성이가 된 내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네, 이 여자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강력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뺨의 통증보다 엄마의 싸늘한 눈빛을 더 선명하게 기억했다. 그리고 다음 날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들었다. 나를 때렸던 아이의 엄마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그 기억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내 삶의 한 구석에 묻혀 있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터져 나오곤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낡은 나무 테이블에 놓인 찻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 작은 소리가 내 과거의 낡은 필름을 재생시켰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유치원 놀이터는 사라지고 대신 정적만이 흐르는 내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쌓인 공기 속을 유영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올해로 50살이다. 사람들은 내 나이치고 젊어 보인다고 말하지만 내 속은 이미 늙고 지쳐 있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이혼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바깥일 때문에 바빴고 아내는 집안일에 지쳐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빈자리는 무관심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다. 우리에겐 딸 하나가 있었다. 소연. 그녀는 부모의 싸움을 보며 자라다가 20살이 되던 해 유학을 떠났다.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가끔 오는 안부 전화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돈을 보내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실패한 남자였다. 이혼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다.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아내가 가끔 놀러와 커피를 마셨던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렸다. 처음에는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미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이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손님들은 거의 없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잠시 들르는 회사원 몇 명, 오후에 산책하다가 들어오는 동네 할머니 한두 분이 전부였다. 나는 그들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닦고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내 삶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오직 과거의 잔해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삶.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했다. 내 카페는 나만의 작은 섬이었고 나는 그 섬의 유일한 주민이었다. 하지만 그날 찻잔의 쨍그랑 소리가 멈춘 것처럼 나의 평화로운 고독도 곧 깨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새로 생긴 유치원 건물이 보였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나는 문득 잊고 있던 내 안의 상처를 다시 느꼈다. 내 하루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단조로웠다. 매일 새벽 6시면 눈이 떠진다. 알람 시계가 필요 없을 만큼 몸에 밴 습관이었다. 낡은 커피 그라인더가 웅웅 소리를 내며 원두를 갈면 그 고소한 냄새가 텅 빈 카페를 채웠다. 아내는 이 냄새를 좋아했었다. 당신이 내려주는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 말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이었다. 카페 문을 열면 동네의 조용한 아침 공기가 나를 방했다.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나는 카페의 유리창을 닦았다. 햇살이 비치면
먼지가 눈부시게 반짝였다. 나는 그 먼지들이 꼭 내 삶의 잔해 같다고 생각했다. 붙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저 눈에만 보이는 것들. 오전 8시쯤이 되면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잠시 들렀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주문했고 커피가 나오면 인사 한마디 없이 서둘러 나갔다. 그들의 바쁜 발걸음은 마치 내게 당신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군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의 활기찬 모습이 내게는 닿을 수 없는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카페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책을 읽거나 손님이 없는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길을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기억, 딸 소연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행복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제된 곤충처럼 먼지 쌓인 진열장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왜 이혼했을까? 왜 딸과 멀어졌을까? 수많은 밤을 혼자 되뇌었다. 답은 없었다. 아니, 답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나는 일에만 몰두했고 가족에게 소홀했다. 아내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어깨는 무너졌다. 나는 그녀가 내게 기대는 법을 잊게 만들었다. 내 딸 소연은 그런 우리를 보며 자랐다. 사랑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건네지 못했다. 내가 아는 건 텅 빈 마음뿐이었다. 오후, 늦게는 동네 할머니 한두 분이 오셨다. 그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주름과 함께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내게는 더 이상 함께 나눌 가족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게 작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일깨워주기도 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도 정적은 계속되었다. 태용빈 집, 딸의 방은 그대로였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나는 그곳을 치우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녀가 돌아오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바보 같은 희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나는 TV를 틀고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렇게 내 하루는 끝났다. 내 삶에는 그 어떤 새로운 변화도 흥분도 없었다. 그저 반복되는 하루, 반복되는 외로움뿐이었다. 나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난파선 같았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저 조용히 부식되어 가는 존재. 그리고 며칠 후 내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카페 바로 맞은편에 새로 생긴 유치원. 그곳에서 한 아이가 들어오고 그 아이의 엄마가 나타나면서 내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새로 생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에 맞춰 한 작은 여자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내 카페로 들어왔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숱이 적은 머리카락에 큼지막한 눈동자를 가졌고 내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라고 했다. 보호자는 아마도 보육교사나 도우미인 듯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는 아이에게 거의 신경 쓰지 않고 내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테이블에 혼자 앉아 조용히 우유를 마시거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나는 그런 수아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내게도 저만 한 딸이 있었다. 소연이. 수아의 조용하고 낯선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소연이가 겹쳐 보였다.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수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다. 며칠 후 수아가 카페로 들어왔을 때였다. 나는 그 아이의 뺨에 난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연한 붉은색으로 그어진 긁힌 자국. 그 상처는 마치 내가 어릴 적 뺨에 맞았던 그 차가운 손자국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보호자는 여전히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카운터 서랍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수아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아이는 나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억지로 미소 짓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심을 담아 초콜릿을 아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야. 아프지 마. 아이는 초콜릿을 받은 작은 손을 오므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주 희미하게 남아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보호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짓이에요? 경계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아이가 예뻐서요. 라고 답하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수아는 내 카페에 올 때마다 작은 눈으로 나를 찾곤 했다. 나에게는 그 작은 눈빛이 세상의 그 어떤 활기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그날의 진실을 목격했다. 유치원 하원 시간이었다. 나는 카페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치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아는 얌전히 보육교사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만치에서 놀던 아이들 몇 명이 수에게 다가와 험한 말을 퍼부었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혼났지. 네가 이상한 애라서 그래. 어제는 울더니 오늘도 울 건가 봐. 아이들의 목소리는 해맑았지만 그 내용은 비수와 같았다. 수아는 고개를 푹 숙였다. 옆에 있던 보육교사는 그저 쩔쩔매며 아이들을 말리기만 할 뿐이었다. 순간 어릴 적 놀이터에서의 내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아이들 앞에 섰다. 너희들 그만하렴. 친구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부모들이 나타나자 기세등등해졌다. 아니, 이 아저씨는 누군데 남의 애들 일에 참견이에요. 한 엄마가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다. 애들 싸움에 어른이 왜 끼어들어요. 당신이 수아 아빠라도 돼요. 또 다른 아빠가 비아냥거렸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오만한 시선과 태도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를 그대로 다시 들춰냈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유치원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다. 검은 슈트를 차려입은 그녀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표정 없는 얼굴로 걸어왔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소란스러움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그녀는 다름 아닌 수아의 엄마였다. 그녀는 싸늘한 눈빛으로 모든 상황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부모를 향해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이들의 행동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수아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영화 속 주인공보다도 강인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내 어린 시절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자도 세상을 통째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수아의 엄마는 종종 내 카페에 나타났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다. 그녀는 항상 검은 슈트 차림이었고 손에는 값비싼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항상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긴 생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릴 때가 많았다. 나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할 때도 계산을 할 때도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메리카노요? 여기 카드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 나는 그녀에게서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로봇 같았다. 나는 그녀가 왜 이곳에 오는지 궁금했다. 그녀의 차는 수억 원을 호가했고 그녀의 옷차림은 최고급 맞춤복이었다. 그녀의 삶은 내가 사는 이 작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그녀가
왜 굳이 이 작고 낡은 카페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걸까? 나는 그녀에게서 내 과거의 엄마를 보았다. 강인하고 위대해 보였지만 동시에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을 품고 있는 그녀는 늘 아메리카노만 마셨다. 한 번은 그녀가 너무 지쳐 보여서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서비스로 내주었다. 이건 오늘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곤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주 희미하게나마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30분 더 머물렀다. 그 30분이 나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때부터 그녀를 위한 작은 배려를 시작했다. 그녀가 오는 날이면 미리 히터를 조금 더 틀어놓았다. 그녀가 앉는 테이블에 작은 꽃병을 놓아두었다. 그녀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면 한 번은 따뜻한 라테를 만들어 주었고 한 번은 시원한 아이스라떼를 내주었다. 그녀는 내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들킨 사람처럼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사실 조금 지쳐서요. 나는 그녀의 말에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매일매일 싸워야 하거든요. 사람들과 싸우고 나 자신과도 싸우고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드러냈다. 어릴 적 저는 늘 혼자였어요. 부모님은 항상 바쁘셨고 저는 늘 혼자 놀아야 했죠. 그래서 수아한테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늘 괴롭힘을 당했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가족도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나와 같은 외로움, 같은 상처가 있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거대한 세상과 싸우느라 지쳐버린 한 영혼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서 모든 것을 잃은 후 다시 시작하려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날 우리의 관계는 손님과 주인을 넘어섰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게 닿은 순간이었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우리는 매일 오후 그녀의 회사, 퇴근 시간 무렵에 만나 커피를 마셨다. 처음에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직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 삶의 모든 실패와 고독을 겪고 난 후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서 위로를 얻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정의할 수 없었다. 연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민서는 내게 아저씨의 카페에 오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게 큰 의미였다. 나는 한때 사랑하는 가족을 숨막히게 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숨 쉴 공간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씩 더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남다른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강철의 여왕이라고 불리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주변에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을 보지 제가 누구인지 보지 않아요. 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나 역시 내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털어놓았다. 아내와의 이별, 딸과의 단절,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가장이었는지 나는 내 실패를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 작은 손길이 나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듬어 주었다.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온 것은 한순간이었다. 민서가 운영하는 회사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고 민서의 최측근이었던 전무가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쓰이웠다.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강철의 여왕, 몰락의 시작인가? 오만한 여성 CEO.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가?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고 비난하기 바빴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진실을 이야기하려 애썼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민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며칠 동안 카페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몰랐고 그녀의 집이 어디인지도 몰랐다. 우리는 이름 없는 존재로 서로에게 존재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삶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며칠 후 비에 젖은 모습으로 그녀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회사는 무너질 거고 수아도 저를 떠날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늘 강인한 모습만 보였던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내 삶의 가장 큰 실패를 떠올렸다. 아내가 나를 떠나던 날, 딸이 나를 외면하던 날,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잃을 것이 없는 내게는 이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이 남았다. 나는 그녀의 앞에 앉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가 가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었다. 나는 작은 카페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대표였다. 나는 내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은 마치 거울처럼 내 과거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다시는 그 절망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렇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무이사였어요. 10년 넘게 제 옆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디에 투자했고, 누구를 만났고, 심지어 제가 수아의 생일날 밤에도 회의에 있었다는 것까지. 그는 제 약점을 이용해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현실로 다가왔다. 그 사람의 약점은 없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완벽했어요. 모든 것을 저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사라졌다고요?
그렇다면 어딘가 숨어 있겠죠. 아마도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나는 다음 날부터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아닌 그녀의 회사를 둘러싼 세상을 관찰했다. 나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전무이사의 이름과 얼굴을 검색해서 외웠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가 자주 가던 식당 주변을 서성였다. 내가 그를 찾을 수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남긴 흔적을 찾고 싶었다. 작은 단서라도. 나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가판대 주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저씨, 혹시 그 회사 전무이사라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워낙 바빠서. 나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동네 부동산 사장님, 슈퍼마켓 아주머니, 그리고 내 카페의 단골 손님들에게도 물었다. 그들은 모두 그를 알지 못했다. 나는 좌절했다. 거대한 퍼즐 조각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그날 저녁 민서가 카페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제발 그만두세요.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저는 당신의 편이라고 했어요. 저는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어요. 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단서 하나를 찾았다. 며칠 후 카페로 찾아온 단골 손님 한 분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민준 씨, 혹시 그 전무이사라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 동네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사놨대. 자식들 몰래 젊은 여자랑 살려고 했다는데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것이 그가 숨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었다. 나는 곧장 민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모르고 있던 그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그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전무이사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충격과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진을 찍고 대화를 녹음했다. 며칠 후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놓은 증거들 앞에서 그 전무이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나의 작은 도움이 그녀를 구했다. 나는 그녀가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따뜻함과 감사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나라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내 삶의 모든 실패가 그녀를 만나는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위기를 극복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녀를 향한 비난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 여론으로 바뀌었다. 나는 언론에서 그녀의 기사를 보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강철의 여왕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차가운 강철이 아니라 뜨거운 불꽃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녀가 말하는 그분들 중 한 명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기가 끝난 후 민서는 다시 카페에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그날은 노트북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주문했고 나는 그녀의 앞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잃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저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작은 빛을 비춰줬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영혼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민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카페에 들렀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의 회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내가 만난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공유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내 삶은 더 이상 멈춰버린 시계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내게는 새로운 시간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그리고 그녀의 작은 손길에 깊은 위로를 얻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다. 나는 사랑에 실패한 남자였고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민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에 감동했고 내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에 진심으로 아파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제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내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열정보다는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평온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다. 세상의 시선. 나는 평범한 카페 주인이었고 그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여성 CEO였다.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불안했다.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삶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웃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진심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잠재웠다. 나는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달라.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우리의 사랑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피어났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나누었지만 세상에는 우리의 관계를 알리지 않았다. 민서는 여전히 강철의 여왕으로 바쁜 삶을 살았고 나는 여전히 조용한 카페의 주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리의 만남은 매일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은 후에 이루어졌다. 민서는 퇴근 후 카페로 찾아와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수아의 그림을 보았다. 수아가 그린 그림은 늘 똑같았다. 낡은 카페, 건물과 그 안에 서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 옆에 서 있는 자신. 민서는 그 그림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수아는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당신을 아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내 딸 소연이에게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아이에게, 수에게 아빠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나는 수아의 아빠가 되고 싶었다. 민서와 함께 수아를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내 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민서 씨, 나는 당신의 삶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평범한 카페 주인이고 당신은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사람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에게도 당신 같은 아빠가 필요해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은 우리의 관계를 파격적인 스캔들로 보도했다. 재계의 미녀 총수, 늙은 카페, 주인과 밀회, 신분 차이 극복한 사랑인가, 단순한 호기심인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민서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민서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닐까.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내 카페를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민서 사장님을 만나는 건가? 돈 보고 만나는 거 아니냐? 나는 억울했지만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비난은 마치 내가 어릴 적 당했던 괴롭힘처럼 나를 짓눌렀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민서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당신의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민서는 나의 말에 화를 냈다. 당신은 도망치는군요. 늘 그랬잖아요. 왜 항상 당신만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은 단호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삶을 지켜주고 싶어요. 당신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나의 명성이에요. 당신이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의 모든 불안을 녹여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밥을 먹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시선을 이겨냈다. 민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제 삶의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카페 주인이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이해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은 큰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점차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찾아낸 두 사람으로 비춰졌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민서와 나의 관계를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은 점차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신분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반자,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으로 비춰졌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민서도 더 이상 외로운 강철의 여왕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였다. 나는 그녀의 회사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찾고 있던 삶의 의미였다. 우리는 수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어 주었다. 수아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빠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수아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가르쳐 주었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수아는 더 이상 말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걸었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내 딸 소연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수에게 해주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민서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우리 결혼할까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좋아요. 그녀의 대답은 내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민서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는 내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 2층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수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가깝고 내가 일하는 곳과도 가까운 곳.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6시에는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함께 수화를 재우고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깊고 단단했다.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세상의 중심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민서도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내 삶은 더 이상 멈춰버린 시계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내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삶이었다. 오래전 내가 아내와 딸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었다. 사랑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조용한 위로였다. 나는 민서와 수아를 통해 그 진실을 깨달았다. 내 삶의 모든 실패가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순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충만해졌다. 나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민서는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는 더 이상 각자의 섬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카페에는 손님 한 명 없이 조용했다. 나는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고 수아와 민서가 함께 들어왔다. 민서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고 있었다. 수아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비가 와서 차가 막힐 것 같아서 일찍 왔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따뜻한 차 2잔을 내주었다. 수아는 익숙하게 테이블에 앉아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녀는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내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손의 온기가 내게로 전해졌다. 오늘 회의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세상 속에 홀로 서 있지 않았다. 내 옆에는 민서가 있었고 저 앞에는 수아가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다. 그때 수아가 다가와 내게 그림을 건넸다. 그림 속에는 낡은 카페와 그 안에 서 있는 나, 민서, 그리고 수아가 있었다.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수아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정말 예쁜 그림이구나. 수아는 내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마음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나는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화려한 성공도 거대한 명성도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행복이었다. 나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과 평온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내게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 그녀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꼈다. 내 삶은 더 이상 멈춰버린 시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종종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곤 한다. 내게는 잊고 싶은 한 장면이 있다. 유치원 놀이터, 모래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나, 내 신발은 저만치 떨어져 뒹굴고 있었고 낡은 셔츠는 흙투성이었다. 5,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울고 있었고 그들은 비웃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아이의 엄마가 다가왔다. 차가운 눈빛과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꼴이 이게 뭐니? 너희 엄마는 너 같은 애를 왜 낳았을까?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때였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놀이터 입구에 멈춰섰다.